안녕하세요. 저는 거자오롱입니다. 중국에서 국방 무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군수산업 부문에서 일하다가 제 손으로 중국의 군사 역량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싶어서 독립해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무기를 수출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중국의 국방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이런 제 일에도 매번 거슬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매번 제 눈앞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끼어들어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늘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껴간다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서 중국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라고 여기며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중국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역 문제부터 시작해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국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드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신경 끄려고 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중국 무기 산업에 무슨 경쟁 상대가 되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이 방위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심지어 인도나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며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니 저도 조금은 신경이 쓰이더군요. 분명 한국은 중국보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어딜 감히 중국을 넘보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한국이 야심만만하게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을 등에 업고 괜히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아무리 껄끄러워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훨씬 우수하니까요. 다만 일이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한국을 못마땅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근 이어도 근처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이 이어도 인근에 어떤 구조물을 세웠다고 보도가 나오더군요. 네. 당연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오래도록 해오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태평양으로 나가야 하는데 서해와 남중국해에서도 충분한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판을 우리가 마련하기 시작하자 한국이 달려와서 방해를 놓은 겁니다. 그들은 해경을 보내 우리 구조물 근처를 살피려 했고 우리 측도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으니 맞서서 대치했습니다. 2시간이나 벌어진 소동 끝에 한국 측이 물러서는 그림이 되었지만 말이죠. 분명 한국도 쉽게 건드릴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또다시 우리를 자극하겠다고 발표한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슬슬 닥쳐오고 있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농촌에 가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지시했지만 그게 제대로 먹혀들 리가 있습니까? 억눌린 불만이 터져 나와 사회가 자꾸 뒤숭숭해지고 정권 차원에서도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래저래 저는 군수업과 무기 중개로 돈도 벌어야 하는데 나라 내부가 이렇게 어수선하니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국 지도부는 대만을 빨리 수복하고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대만 침공과 관련된 각종 무기와 장비를 취급하며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만만치 않은 주변 국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우리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야 원래부터 중국을 맞듣잖아 했으니 그렇다 쳐도 문제는 다른 주변국들입니다. 대만을 치려고 하면 당연히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무기 기술을 많이 들여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봤자 쓸데없이 미국 무기를 값비싸게 사들이고 자체 개발 능력은 부족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직접 만든 K9 자주포니 K 전차니 하며 자체 전력을 진작부터 강화해 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3국의 수출까지 해가며 점점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흐름이 보이더군요. 이건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저도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불쾌해졌지만 그냥 애써 무시했어요. 그래봐야 중국이 최고니까.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도와 한국이 뭔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15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고 저희 중국과 국경 분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곳이죠. 덩치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종종 저희를 위협해 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편으론 인도와도 우호적으로 지내며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사들이고 미국과는 조금 서먹한 듯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도가 언젠가 우리 편이 될 거라며
은근히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도에 중국 무기를 수출해보고 싶어 몇 년 전부터 라인도 만들어뒀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인도가 손잡고 우리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태의 불씨가 된 건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에 배치할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인도의 군 장비는 대부분 러시아산입니다. 우리 중국 입장에선 인도가 러시아 무기를 사들이면 그래도 미국 무기보다는 상대하기 좀 낫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러시아 무기도 나름 뛰어나지만 중국산 무기도 러시아 기술 기반을 많이 벤치마킹해온 터라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도가 느닷없이 러시아 대신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겠다며 검토를 진행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이야기로 K9 자주포, 그리고 경전차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열받는 건 인도가 러시아 말고 한국과 합작 방식으로 경전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만을 치러 나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정말 꼬일 대로 꼬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험준하기로 유명합니다. 중국 측은 경전차를 배치해 기동성을 높이고 있지만 인도 측 전차는 덩치가 커서 제대로 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경량화된 차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한국이 대규모 무기 수출 경험까지 갖추었다니 인도가 한국과 손잡고 경량 전차를 생산해 우리 국경 지대에 배치한다면 우리 중국군이 가뜩이나 대만 쪽으로 전력을 빼야 할 때 인도가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정말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중국을 이토록 방해하는구나. 인도가 문제긴 하지만 결국 뒤에서 인도를 부추기는 건 한국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꼭 한국이 우리를 이기려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국 무기를 중개하며 중국 무기는 싸고 수량이 많고 성능도 준수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일부 국가들은 가격이 싸면서도 꽤나 믿을 만한 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이 제격입니다. 그러나 인도 같은 큰 나라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도는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 자금도 충분해서 제대로 된 무기를 찾으려고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K9 자주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인 다음 이번에는 경전차까지 합작 제작하면서 국경 지역의 대규모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중국에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가 만약 히말라야 국경 지역을 뚫고 들어온다면 우리 중국군이 대만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나눠 가져가야 하죠. 이건 중국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이야말로 교활하게 인도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자신이 없으니 인도를 이용해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죠. 게다가 미국도 뒷배로 있고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도라는 국가를 견인해서 중국을 한 방 먹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교묘하게 국제 정세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한국 측은 방산이라는 분야에서 어느새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중동 지역, 그리고 폴란드 등 유럽까지 한국 무기를 즐겨 찾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식받으면서 나름대로 독자적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제는 자체 생산과 수출까지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적 물량과 저가 정책으로 승부했는데 한국은 품질과 서방 규격을 잘 맞추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늘 한국을 무시하긴 했지만 이쯤 되면 아무리 저라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인도 같은 대형 시장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니요. 더 황당한 건 우리 중국이 인도와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인도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중국 내부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인도가 어느 정도 미국과도 거리 두기를 하면서 러시아 측과 보조를 맞추는 걸 보고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믿고 인도 시장에 중국 무기를 더 많이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막상 인도 국방부나 외교 당국과 접촉을 시도해보면 그들은 언제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속을 모르는 게 인도라면서 저희도 계속 기대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를 다녀온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성대한 외교적 성공이라며 떠들어댔는데 정작 인도 쪽에서는 의문만 가득한 만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된 게 없고 오히려 인도는 국경 분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가 경전차 프로젝트를 한국과 진행하려 한다는 뉴스가 또다시 터진 겁니다. 제 관점에서 이건 아주 결정적인 악재였습니다. 인도가 국경에서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면 우리는 대만 침공은 물론 서해나 남중국해 확장에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국가에 자주포와 전차를 수출하면서 우리의 전통적 고객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며 호평이 자자하죠. 제가 듣기로는 인도가 기존의 러시아 측 자주포나 전차를 도입하던 계약을 새로이 조정해서 한국산으로 대거 교체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는 존재로 부상한다는 건 중국에도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러시아 무기만 사용하면 우리 중국이 대응하기 편하니까요. 같은 기반의 무기라면 약점도 비슷하고 대책도 세우기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는 서방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고 다방면에서 성능이 올라가니 우리로서는 골치가 아프죠. 사실 제 주변 중국군 지휘관들도 한국 무기의 위력에 대해 예전부터 불안감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정확도나 사거리 면에서 우수하고 K 전차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기동력을 발휘하며 수출형으로 개조한 경전차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장비를 인도의 지형에 맞춰 개량하고 라이선스 생산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한국이 인도 시장에서 쌓을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인도가 국경에 신형 한국산 장비를 줄줄이 배치하고 우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시에 두 전선을 유지해야 하고 내부 사회 불안까지 겹쳐버리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건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자국 방산, 무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방 언론에서도 한국 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종종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어요. 누가 봐도 한국은 국토나 인구 면에서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무슨 깡으로 우리를 넘어보려 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문화를 세계에 전파해 왔는데 한국은 우리를 계속 따라하는 하위 국가일 뿐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국방 기술, 특히 자주포와 전차 분야에서 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저로서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저는 인도의 방산 관계자를 접촉하기 위해 직접 뉴델리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정부 당국자와 계약을 성사시키기보다는 현지 무기 중개상이나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경전차나 드론,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이 가능한지 낱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 측 대화 상대가 아무리 들어도 제 얘기에 곁다리를 걸면서 한국 K9, 자주포나 신형 전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K9를 인도 히말라야 지형에 맞춰 현지 생산하면 운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의 K9를 수출해 실전 경험 데이터를 축적했고 산악지형 운용 노하우 역시 어느 정도 개발한 상태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인도 측 인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표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 제1대국이고 한국 무기는 미국 기술을 빌려서 만든 짝퉁 수준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죠.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고 국제 무대에서 이미 한국 무기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로 사우디나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에서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국 무기 따위는 당연히 중국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측은 끝까지 제 얘기를 듣지 않는 듯했고 오히려 제가 떠난 이후에 한국 담당자들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빈손으로 뉴델리에서 그 길에 인도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과 인도의 국방 협력이 공식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K9 같은 자주포뿐 아니라 경량화된 전차 개발과 레이더 시스템,
탄약 생산 협력까지 언급하더군요. 이건 전부 저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때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만 쪽으로 전력을 투입했는데 인도가 뒤에서 우리 국경을 두드리면서 서방 무기들을 적극 도입해 한국과의 합작품으로 무장한다면 중국으로선 정말 저는 뉴스를 읽으며 씩씩거렸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인도 같은 거대 시장을 공략하는지 그 영악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서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도 근처에서 우리가 세운 구조물 때문에 한국 해경과 충돌했을 때 한국이 물러서는 듯했지만 정작 뒤로는 미국, 인도 등과 손잡고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중국 지도부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테니 조만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내부 혼란이 더 크다 보니 결정이 빨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애꿎은 저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중국 무기를 팔고자 애쓰고 있지만 한국이 방산 기술을 뽐내며 치고 나가는 통의 성과가 미미합니다. 제가 아는 한군 지휘관은 저를 조용히 불러 이러더군요. 한국 무기가 겉보기엔 번지르르해 보여도 우리 중국 무기에 비해 실제 성능은 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가 이미 한국 무기를 품질 좋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도나 유럽 국가들은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엔 정치적 부담도 있고 내구성이나 지원 체계에서도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유지 보수나 업그레이드가 편하다고 하니 자연스레 선호도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방산 기업들도 이런 현실을 알고 속으로는 초조해하지만 대놓고 인정하기는 싫어하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 역시 그런 변명을 일삼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런 모양새로 계속 가다가는 한국이 엄청난 방산 강국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을 게 뻔합니다. 기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중국은 여전히 강대하고 한국은 우리 발밑에 있다고 위로합니다. 저도 매번 그런 얘기를 듣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래, 한국 따위가 얼마나 설쳐봤자 결국 미국의 하청 업체 같은 존재일 뿐이니 언젠간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을 뒷받침하며 동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드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인도도 한국 무기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국경에서 중국에 맞설 준비를 해나가는 중이고요.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끊을 시나리오, 통신 마비 상황에서의 방어 체계, 그리고 외부 지원까지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점점 사방에서 우리를 향한 압력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서해 쪽에서 중국 해경과 한국 해경이 충돌했다는 보고가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서해는 우리 앞마당과 같은 곳이고 한국이 멋대로 우리를 몰아내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보도가 이어지니 한국이 미국과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정찰 활동을 이미 강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주변 국가들까지 끌어들여 우리를 억제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대만 침공을 오래 준비해왔고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계획도 야심차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는 미국과 대만이, 후방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손잡고 우리가 빈틈을 보이길 노리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러시아와 협력해 힘을 키우던 인도가 결국 한국 쪽으로 돌아섰고 남중국해에서는 또 다른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다 베껴가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자국 문명인 것처럼 포장할 뿐이고 한국이 만들어 내는 무기나 기술도 실제로는 전부 중국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주장과 달리 현실은 조금씩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체들은 한국 무기가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늘려가면서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기 중개인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쿼드 체제에서 인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예 태평양 지역 전체의 군사적 우위까지 노려볼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은 사면초가가 되는 셈이죠. 이걸 저 혼자만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한국 따위가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기술력, 그리고 인구 면에서도 우리를 절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막 방산 수출 조금 늘렸다고 우쭐대며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펼친다지만 결국 국제 정세가 돌변하면 한국은 미국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속국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겁니다. 그러니 인도가 한국과 한 배를 탔다고 해도 길게 보면 미국의 세계 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중국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강력한 제국이었고 역사와 전통에서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의 문화니 기술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를 본떠서 겨우 발전시킨 산물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도가 경전차 프로젝트를 한국과 진행하건 말건 결국 중국은 우리의 길을 갑니다. 대만 수복이든 태평양 진출이든 서해 통제든 모든 계획이 저희 의도대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가소로운 흉내를 내는 동안 우리는 더 큰 시장을 장악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 낼 테니까요. 세계가 우리 중국에게 등을 돌린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국가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그 범위와 규모는 한국이 어설프게 따라올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인도를 등에 업어 우리를 견제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이야말로 언젠간 우리 손바닥 위에 굴러다니게 될 게 뻔합니다. 무기 하나 잘 팔아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한국 무기 따위가 일시적으로 인기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중국이 모든 시장을 삼켜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뛰어난 기술, 더 넓은 내수 시장,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도, 음식도, 전통도 전부 우리를 모방한 데서 비롯된 거라는 제 주장을 저는 앞으로도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어찌 됐든 최근 인도에서 제 무기 중개 사업은 좀처럼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관심을 잔뜩 받고 있고 인도 군부의 주요 인사들도 점점 한국 무기의 도입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니 당분간은 저에게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러시아나 중동 지역으로 가볼 작정입니다. 한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곳에서 중국 무기가 얼마나 저렴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지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언젠간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테니 굳이 제가 먼저 매달릴 필요도 없겠죠. 그들은 산악지형에서 한국 무기를 운용하면서 곧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중국 무기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었음을 깨닫고 저를 다시 찾겠죠. 모두가 한국을 치켜 세우며 우리 중국을 무시하는 듯 보이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잠깐 반짝이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 진짜 강대국은 바로 우리 중국이니까요. 인도도 미국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며 한국의 방산 파트너십이나 인도의 히말라야, 배치 같은 건 조만간 한계를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제 말이 허언이 아님을 머지않아 여러분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거자오롱, 중국에서 국방 무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들 알겠죠. 한국 건드렸다가 후방에서 인도에 얻어맞을까봐 호들갑 떠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그건 전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곧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두고 우리의 위험을 다시금 증명하게 될 테니 그 순간을 두고 보라고 말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끄는 대표 친빙입니다. 중국 내에서 20여 년간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명 가수 배우들의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며 동시에 방송사와 협력해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맡은 소속사는 중국의 역대급 대하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배우들을 스타로 만들어 왔죠. 저는 늘 소속 배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중국에서 1등이면 곧 세계에서 1등이다. 우리는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니 중국에서 탑이 되면 자연히 전 세계가 우릴 주목하게 된다. 이미 우리 영화 드라마 산업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배우들도 저희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대체로 중국의 거대한 영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작품이 평균 시청률 몇 억 뷰를 기록하고 SNS 팔로워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을 볼 때면 확실히 우리는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 소속 배우들이 파리, 패션위크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그런 자부심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1등이라는 말이 곧 세계에서 1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배우들 중 일부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대형 엔터테이너였고 여러 배우들의 해외 진출을 기획해왔습니다. 과거에 판빙빙이나 리빙빙 같은 중국 톱스타들이 파리 패션위크에 등장하면 프랑스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 언론까지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브랜드들은 중국 시장을 워낙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중국 스타들을 모시려 애썼고 저는 그 현장을 여러 번 지켜보며 결국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환대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배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곧 1등이다. 중국은 14억 인구이고 경제력이 엄청나니 당연히 우리를 우선시해 줄 것이다. 이 같은 인식 속에서 저는 2025년 파리 패션위크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파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주목받으면 곧 전 세계가 우리 배우들의 매력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죠. 제가 이끄는 소속사에는 약 300명가량의 배우들이 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도 꽤 거대 기획사로 꼽힙니다. 그 배우들 중 상당수는 중국 대하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 예능 등에 출연해 나름의 인지도와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죠. 특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스타는 2명입니다. 루이사오와 링링. 루이사오는 20대 후반의 남자 배우, 한복 한프 컨셉의 사극에서 신인상을 받고 로맨스 드라마에서도 호평을 받아 중국 내 SNS 팔로워만 4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링링은 20대 중반의 여자 배우, 귀여운 이미지로 예능계를 휩쓸었고 연기력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 중국 드라마 시청률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둘이야말로 중국 대표 청춘 남녀 배우로서 외국에서도 통할 외모와 끼를 갖췄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패션위크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을 주인공으로 밀고 싶었죠. 배우들도 제 말에 힘입어 중국에서 우리만큼 인기가 높으면 당연히 세계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 저는 배우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의상 선택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와 미리 컨택해 배우들이 입을 고급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스케줄 현지 홍보 대행사를 통해 여러 외신 인터뷰를 잡으려 했습니다. 중국 언론 독점 보도 저 스스로도 중국 언론들에게 우리 배우들이 파리 패션위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흘려두었고 그들이 이를 크게 보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배우들에게 계속 중국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도 1등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중국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탑스타다. 그러면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다. 우리 자부심을 잃지 마라. 배우들도 이에 고무되어 프랑스, 아무리 멀어도 우리를 모를 리 없다라며 당당히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파리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감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톱스타들이 공항에 내리면 파파라치나 현지 기자가 늘 대기해 있었고 사인을 요청하거나 카메라 셔터를 누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맞은편에서 내린 한국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몰려드는 군중이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온 그 아이돌을 향해 현지 팬들이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고 현수막까지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곁을 지날 때도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우들이 머쓱해하는 게 느껴졌죠. 선생님, 혹시 날짜를 잘못 알린 거 아닐까요? 아직 패션위크 본 행사가 시작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배우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공식 행사가 안 열렸으니 그런 거야. 우리가 공식 무대에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기죽지 말고 당당히 하자.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설마 이렇게 주목이 없을 줄이야 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공항 로비에서 우리는 외신 기자 몇 명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파리 패션위크 취재차 온 영국이나 독일 매체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다가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죠. 친빙 안녕하세요. 저는 친빙이고 중국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함께 온 배우들은 중국판 런닝맨, 중국판 1박 2일, 또 중국판 오징어 게임 등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타들이에요. 혹시 인터뷰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들은 기자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런닝맨이나 1박 2일, 오징어 게임은 원래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 아닌가요?
중국이 몇 년 뒤에 포맷을 사오거나 무단으로 베껴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중국이 만든 거지라고 주장하실 수 있죠? 저는 당황했지만 꿋꿋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리가 중국식으로 재해석해서 훨씬 큰 스케일로 만든 겁니다. 중국처럼 큰 시장에서 리메이크했으니 사실상 우리가 다시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기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령 중국에서 새로 포맷을 샀다고 해도 원조가 한국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거기에 중국이 만들었다고 굳이 우기시면 듣는 사람들이 좀 황당해할 텐데요. 저는 한술 더 떠서 중국이 원조라는 주장을 역사적 맥락까지 끌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모든 문화를 배워간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능 형식이나 프로그램 기획 자체도 중국의 뿌리가 있는 거죠. 한국이 잠시 뭔가를 먼저 발표했을 수도 있지만 본질은 중국입니다. 기자들은 난감해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K-팝 스타들 인터뷰 일정도 꽉 차 있어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곧자리를 떴고 저는 공항에서부터 무시당했다는 분노와 수치심이 섞인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중국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 1등이라는 신념을 되뇌어 보았지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다음 날 파리 패션위크의 오프닝 리셉션 자리에 배우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부터 상당히 과장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빙입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중국의 대표 배우들이에요. 과거 중국에서 흔히 쓰던 방식 우리는 거대한 시장에서 왔으니 주목해 달라을 그대로 구사한 것이죠. 그러나 현장의 브랜드 관계자들은 형식적으로 일행이 몇 명이냐 정도만 물었을 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시에 입구에 도착한 한국 걸그룹 멤버 장원영은 시작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현지 팬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플래시 세례가 연이어 터졌지요. 저는 장원영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현지 팬이 많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들 또한 이 광경을 보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아직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우리도 곧 주목받을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프닝 리셉션 이후 패션쇼들이 본격화되자 제가 의뢰해둔 현지 홍보 대행사와 함께 외신 기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배우 루이사오와 링링이 있습니다. 인터뷰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블랙핑크 지수 스케줄로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오늘은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를 인터뷰하느라 일정이 꽉 찼네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믿음이 있는 제게 왜 한국 아이돌을 우선시하느냐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어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쇼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전에 전화를 걸어 중국의 대형 배우들이니 의전이나 초청을 잘 부탁한다고까지 압박을 넣었습니다. 상대방은 알겠다고 했지만 정작 쇼장에서는 블랙핑크의 지수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현장이 뒤집혔습니다. 카메라가 연달아 터지고 프랑스 현지 브랜드 디자이너가 직접 지수를 에스코트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나탈리 포트만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도 있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포토존을 형성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1등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유럽 무대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이 뻔히 드러났으니까요. 배우들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쪽에는 보디가드나 에스코트하는 스태프도 없죠? 여기 너무 혼란스러워서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곧 누군가 와서 안내해 줄 거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아무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저는 중국에서 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사실 제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중국 배우들이 파리에서 빛을 낼 것이다 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첫 질문부터 이번 파리 패션위크에서 한국 아이돌에게 다 밀리는 형국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자존심이 상해 다소 흥분한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원래 우리 중국이 전수해 준 겁니다. 한국의 전통무용이나 전통의상, 음식 문화는 모두 중국이 오래전부터 가르쳐 준 거죠. 조선 시대만 봐도 조공을 바치던 역사가 있고 그들은 항상 중국을 우러러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 스타만 집중 조명하는 게 부당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중심이 될 겁니다.
이 발언은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이상 자제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점을 어떻게든 강조하고 싶었고, 한국이 잘 나가는 건 다 중국 덕분이라는 메시지를 날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인터뷰 이후 저는 현지 소규모 외신 기자들을 만나면 또다시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김치도 결국 파오차이 파오더 왔고, 한복도 명나라 의복을 변형한 것이다. 한국 메이크업 기법도 과거 중국 궁정 화장술을 바탕으로 발전한 거다. 아이돌 안무, 그것도 파고들면 중국 전통 무술이나 의식 행사에서 파생된 동작이 많다. 결국 중국이 원조다. 21세기 패션위크 현장에서 이런 역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큰 나라 중국이라는 자부심에 매몰되어 중국에서 1등의 우월성을 설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대체로 냉담했습니다. 패션과 문화의 현대적 교류가 중요한 무대에서 오래된 제국주의 서사를 꺼내는 걸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가끔 그건 너무 편협하지 않나요? 라는 반론이 나와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모르셔서 그래요.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저와 우리 배우들은 오히려 멀리해야 할 인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패션쇼가 열리는 기간 중 저는 우리 배우들을 데리고 거리 이벤트를 해보려 했습니다. 길에서 즉석 사인회나 팬 서비스를 펼쳐서 SNS를 통해 빠르게 바이럴을 일으켜보자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파리 주요 거리에 나가보니 이미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장원영이 저 길을 지날 거다라는 소식이 SNS로 퍼졌고 현지 팬들이 대거 몰렸다는 겁니다. 곧 함성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장원영이 등장을 하자 원영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원영 언니, 여기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았죠. 반면 제가 데리고 간 배우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몇몇 중국계 관광객들이 혹시 링링 씨 아니에요? 조용히 묻는 경우가 간혹 있었을 뿐이죠. 배우들은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며 슬슬 지쳐갔죠. 저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갑자기 기자들 앞에 서서 중국에서 온 대형 배우들이다. 인터뷰 좀 해달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미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결국 프랑스 보안 요원들이 진정하세요라며 저를 붙들었고 사태는 더 커지지 않도록 간신히 수습됐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장면들이 몇몇 동영상 클립으로 편집되어 해외 SNS와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든지 한국 아이돌 안무는 중국 전통무술에서 기원했다. 같은 말들이 자막과 함께 노출된 것이죠. 해외 네티즌들은 저를 두고 시대착오적 인물, 우스꽝스러운 민족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조차 친빙이 괜히 한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중국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불공정이다. 해외 매체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계속 울분을 토했습니다. 배우들도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컨대 링링은 초청받아 간 브랜드 쇼에서 보디가드나 스태프의 에스코트를 받지 못해 일반 관람객들 사이를 뚫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팬이 들고 있던 포토카드가 그녀의 얼굴을 스칠 뻔한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란 링링이 스태프들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K-팝 스타들을 보호하느라 인력이 부족해서요. 이는 사실상 당신들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말과 다름없었고 저는 이 장면을 목격하며 분노에 찼습니다. 저는 또다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보셨느냐? 중국 배우는 이렇게 방치된다. 어떻게 한국 스타만 VIP 대접이냐고 주장했지만 기자들은 K-팝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는 이유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사고를 친 건 어느 유명 브랜드 쇼에서였습니다. 쇼가 시작되기 전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의 VIP석 근처로 슬쩍 들어가 우리 배우들도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스태프가 죄송하지만 이미 블랙핑크 지수와 할리우드 배우들에게 배정된 자리라고 말하자 저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큰 시장이잖아. 우리가 중국에서 1등이면 당연히 여기서도 특급 대우를 받아야지. 한국 따위가 어째서 우리보다 우선입니까? 그러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저를 말렸고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큰 소리를 지르며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머리를 숙였다. 같은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결국 쇼가 잠시 중단될 뻔했고 관계자들은 더 이상 이 쇼장에 머물 수 없다며 저를 퇴출했습니다. 곧바로 파리 패션위크 측은 당신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남은 일정 역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패션위크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제가 소속한 배우들의 입장도 곤란해졌습니다. 중국의 대표로 왔는데 대표인 제가 스캔들을 일으켜 퇴출당하니 그들과의 스케줄 역시 파행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중국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도 당연히 1등이라고 굳게 믿고 출국했는데 막상 현지에서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아이돌에만 열광하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루이사오와 링링을 비롯한 배우들은 심각한 멘탈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누려왔는데 왜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까? 라는 혼란과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대표인 제가 역사를 들먹이며 한국은 원래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한국 메이크업은 중국에서 배운 것. 같은 말들을 퍼부은 게 오히려 부끄럽다고 느끼는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패션위크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 귀국해야 했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자녀 스케줄이 사실상 무산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항상 배우들에게 중국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 1등이라고 가르쳤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었나? 돌아오자마자 중국 내에서도 저를 향한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친빙이 해외에서 거만한 태도로 민족주의적 발언을 퍼부으며 망신을 당했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SNS에서는 결국 배우들만 피해 입고 돌아왔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배우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루이사오와 링링은 중국에서 나름 최고 대우를 받는 탑스타였고 제가 늘 주입해온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에 100% 가까이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거의 무명 취급을 받으며 팬도 언론도 스태프도 모두 한국 스타 쪽에만 몰리는 상황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귀국 후 루이사오는 한동안 자신감 상실에 빠져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 말로는 새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조차 멘탈이 흔들려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아예 스케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링링은 내가 그렇게 하찮은 배우였나라는 충격을 받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해외에서 겪은 갑작스러운 심리적 박탈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더군요. 링링은 결국 몇 달간 치료와 휴식을 필요로 하게 되어 연기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 소속사에 있는 배우들 중 다수가 나도 과연 해외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으며 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일부는 한국 스타들에게 완패했다며 강박적인 훈련에 매진하거나 도리어 이 길을 접겠다며 연예계를 떠날 생각까지 드러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제가 키운 배우들의 정신적 후유증 소식이 알려지자 친빙의 잘못된 교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배우들에게 중국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 1등이라고 세뇌하듯 가르쳤나? 그건 사실도 아니고 객관적 근거도 없는 말이다. 결국 배우들을 근거 없는 자부심 속에 살게 만들고 막상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멘탈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언론은 친빙의 망언이라고 부르며 파리 패션위크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근거 없이 폄하하고 국제적인 행사에서 트러블을 일으킨 뒤 퇴출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엔 억울했지만 곧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국에서 큰 시장을 장악하면 세계가 자연스레 우리를 우러러볼 것이라고 막연히 믿어왔고 그 믿음을 배우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죠. 정작 세계 무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저는 한국 스타들이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보면 K-팝은 이미 유럽은 물론 북미, 남미, 중동까지 대규모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 SNS를 통해 엄청난 바이럴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들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연히 K-팝 스타들을 초청하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중국이 더 큰 시장이라는 말만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문화 파워가 중요해졌고 음악 퍼포먼스 팬덤을 기반으로 한 K-팝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서 증명된 이상 브랜드들은 중국 스타보다 한국 스타를 우선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귀국 후 저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리 패션위크에서 제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여러 관계자 및 팬분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저의 민족주의적 시각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저로 인해 고통받은 소속 배우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들의 치료와 휴식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배우들의 연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